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최근에 업로드됐던 아이폰 17, 아이폰 에어 리뷰 영상의 경우 저희가 이 아이폰 17 프로와 17 프로 맥스만을 촬영 기기로 사용해서 비디오를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경험이나 체감에 대해 조금 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논란의 디자인 부분부터 리뷰를 시작해봅시다. 일단 디자인, 특히 이 메인 색상인 오렌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애플은 이전의 다른 프로 라인업과는 다르게 아주 선명한 코스믹 오렌지를 대표 컬러로 내놨는데요. 일단 오렌지면 그냥 오렌지지 왜 하필 코스믹 오렌지냐, 이런 질문도 가끔 나오던데, 사실 대중문화, 특히 미국 대중문화에서 오렌지, 주황 색상은 우주랑 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워즈의 뭐 엑스윙 파일럿 전투복 색상이나 마션에 나오는 우주인 옷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하필 주황색이냐면은, 실제로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발사할 때나 지구에 귀환할 때면 인터내셔널 오렌지라고 하는 색상의 우주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렌지는 새까만 우주에서나 바다나 초록색이 뒤섞인 숲 한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런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의 코스믹 오렌지는 진짜 어디서든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확 띕니다. 보세요, 이 진짜 고학력 나사 과학자들이 대단하긴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의 장점이 뭐냐,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컬러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 컬러가 이렇게 되면 제품의 형태에 대해 논하기 전에 색에 먼저 충격을 받게 돼요. 생긴 게 좀 이상한데? 카메라 고원이 좀 거대한데? 막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컬러가 일단 막 눈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영부영 며칠이 지나면은 디자인은 점차 눈에 익게 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서야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모로 이 제품의 인서트를 찍으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폰을 좀 예쁘게 담고 싶으면은 이렇게 좀 어두운 배경을 두고 찍는 게 좀 괜찮은 결과물을 가져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여전히 이 애플 로고보다 하프라이프 로고가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만, 넘어가서 만약에 뭘 해도 주황색이 싫다? 이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폰 17 프로 실버 색상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색상이 조금 평범해서 되게 많이들 고르시던데, 보시면 어때요? 야, 이때부터는 스마트폰의 형태이니 카메라 섬임이 막 이런 게 눈에 띄죠. 이게 다 색이 익숙하니까 형태로 눈이 넘어가서 그래요. 어쨌든 넘어가서 디자인 말 나온 김에 말을 좀 덧붙이자면은, 이번 아이폰 프로 라인업은 색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아이폰 16까지 우리가 알던 아이폰 프로의 디자인은 측면은 금속, 후면은 무광 유리, 카메라 섬은 유광 유리, 이렇게 컬러도 질감도 다른 재료로 파트가 나눠지게끔 구획된 느낌이었지만, 이번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은 유니바디 디자인이라고 해서 후면부 알루미늄 프레임과 세라믹 글래스가 마치 하나의 물성을 가진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고요. 카메라 플랫도 고원 역시 하나의 몸체처럼 연결돼서 모든 요소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 둥그러진 테두리 마감 덕분에 손에 잡히는 느낌도 꽤 좋아진 편이에요. 프로와 프로 맥스가 두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둥글둥글한 프레임 마감이 좀 그런 역할을 줄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애플 측은 이 카메라 고원 쪽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고원 언덕 부분에 숨겨둔 안테나와 알루미늄 프레임 마감의 일체감이 진짜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의 경우 하단 스피커와 마이크의 위치가 전작과 반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전까지 아이폰을 이렇게 양손을 이용해서 가로로 잡을 경우에 저 포함 몇몇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 섬을 피해서 왼손은 카메라 섬 아래에, 오른손은 보통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때 스피커 위치를 보면 오른쪽 아래 부분, 그러니까 마이크 쪽이 손바닥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이크는 막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스피커 부분은 손바닥으로 막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제는 이렇게 오른쪽 손바닥 아래에 스마트폰이 닿는 부분에 스피커가 달려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죠?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려면 방향을 돌려서 왼쪽 손에 스피커가 달린 하단이 오게 하고 오른손은 카메라 고원 쪽을 쥐어야 해요. 이게 적응의 문제이긴 한데 파지 방식이 좀 달라진 걸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이외에 전작과 달라진 부분은 유심 슬롯의 위치로 보시는 것처럼 유심 슬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마 배터리 쪽 설계, 특히 일부 국가에서 2심 지원 모델이 나오면서 바뀌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 만져보니까 외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이 세라믹 글래스와 알루미늄 사이에 공간이 틈이 약간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높이가 분명히 다르고 안이 약간 홈처럼 파였기 때문에 작은 이물질이 바뀔까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케이스 고민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도 잠깐 소개하자면은 바로 이게 애플이 투명 케이스라 주장하는 건데 보면은 하단이 흰색으로 덮여있죠. 뭐가 투명하다는 거야? 완전히 투명 플러스 맥세이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를 하얗게 칠한 이유가 뭘까? 이거를 나름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제품을 끼울 경우에 이렇게 애플 로고로 완전히 감싸지 못하고 말발굽 안에 들어온 모양이 되거든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위한 자석이 폰 내부에 애당초 이렇게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세이프를 꼭 달긴 달아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덮어버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 왕복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가려야 예쁘긴 해요. 다만 표면이 너무 매끈해갖고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만져보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맞다, 다른 케이스도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폰 17 프로용에 맞는 테크 오븐이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100% 재활용을 애플이 엄청 강조하던데 여튼 그 폴리에스테르 기반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애플이 팔던 파인 오븐 케이스는 진짜 무슨 천인지 종이 도화지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내구성이 약해갖고 손으로 막 긁기만 해도 불이 일어나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이건 굉장히 튼튼하고요. 손으로 만지면 요철감도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난하게 오래 쓸 수 있는 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져보면 이게 진짜 기분이 좋아요. 보통 프로 라인업을 고르는 이유가 카메라 품질 때문이신 분들 많죠.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랑 프로 맥스의 경우 전작의 16프로에 비해서 메인 광각이랑 초광각의 사양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주간에서의 결과물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포처리 방식이 변하면서 색감이 약간 노래지고 샤픈이 조금은 덜 들어가면서 부드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성능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야간의 경우에도 17 프로 쪽이 전작 대비해서 노이즈가 약간 좀 억제가 되고 질감을 약간 더 잘 살려준다? 뭐 그런 느낌을 받긴 했지만 이건 역시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원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배율이 5배율에서 4배율로 바뀌었고 화소수가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늘어났죠. 배율은 줄어드는데 화소수가 늘어난 건 이득인 건가 아닌 건가 싶을 텐데 이거는 직접 결과물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자, 이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촬영한 4배율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건 일반 메인 광각 1배율짜리를 디지털로 줌을 땡겨갖고 만든 사진이라 디테일이 좀 깨집니다. 당연히 17 프로에 달린 4배율 광학 렌즈와 비교를 하면은 네, 진짜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죠. 자, 이제는 16 프로에게 유리한 상황 5배율 사진 결과물을 봅시다. 16 프로는 5배율 광학 렌즈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4배율 때와는 달리 기가 막히게 높은 품질을 보입니다. 반면에 17 프로는 광학 렌즈가 지원하는 한계인 4배율에서 약간 더 디지털 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16 프로의 결과물이나 17 프로나 비슷하죠. 일부 결과물에서는 오히려 17 프로가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아이폰 17 프로의 망원 카메라의 표현 화소수가 전작 대비 4배가 늘은 데다 센서 크기 역시 기존 대비 50% 이상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센서의 크기가 커지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진 결과물의 퀄리티가 체감적으로 확 늘어나게 되는데 화소수까지 늘었으니까 디테일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이 광학식 품질이라 주장하는 8배율의 결과만 봐도 품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으로 가게 되면은 센서의 크기가 커지면서 수광량이 늘어나는 게 체감이 확 드는데 아이폰 17 프로 쪽이 진짜 훨씬 선명하게 찍힙니다. 노이즈 억제력도 뛰어나고 간판처럼 명암 차이가 뚜렷한 경우도 훨씬 잘 디테일을 잡아주니까요. 그래서 도심의 야경을 4배 혹은
8배로 담았을 때 전작과는 확연하게 다른 상당히 예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평소 관심 많았던 분들, 도심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단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확 성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플이 항상 아이폰 프로 라인업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게 높은 영상 녹화 품질인데, 이번에도 역시 모든 키노트 장면을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문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아이폰 17과 에어 리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로만 찍어봤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정면 캠과 휴대폰을 만지는 사이드 캠, 그리고 영상 중간에 들어가는 인서트 캠 역시 모두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로 촬영한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눈치채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이걸 어떻게 했는지부터 저희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신제품과 함께 테스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기능을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원 줌 렌즈의 높은 성능 또 빠질 수 없겠죠. 이게 저희 회사 쪽에서 김포공항 쪽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아이폰 17 프로 맥스 8배율로 촬영한 장면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앞에 창문이 한 겹 더 있는 상태라 약간의 화질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죠.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구름의 노이즈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건물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창문 쪽 디테일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다만 이렇게 높은 배열의 영상을 손만으로 촬영하게 되면 흔들림이 너무 심하거든요. 사실 아까 것도 삼각대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액션 모드와 결합하게 되면 밝은 주간 환경 하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망원 렌즈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촬영할 때는 이 모양 이꼴로 너무 흔들리게 찍히지만 결과물 퀄리티를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죠. 이게 꽤 먼 거리에서 삼각대 없이 오직 손만으로 촬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의 해상도가 2.8K로 떨어지고 저조도에서는 퀄리티가 심각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업데이트된 전면 카메라 기능 역시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전 모델과 에어 모델의 경우 전면 카메라 화소가 늘어나고 센서 모양이 정사각형이 되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길쭉하게 든 상태로 가로 비율로 손해 없이, 화질 손해 없이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평소에 셀카를 찍는 편이 아닌데도 이게 반가운 게, 직접 보세요. 보시면 이게 가로 모드로 두고 디스플레이 중앙을 바라보면서 전면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면, 이전 제품까지는 사용자의 시선이 화면의 거의 반대 방향을 바라게 됐다면 이제는 시선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아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에겐 꽤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아이폰 17 기본형과 에어모드 가능하니까 이 기능 탐난다고 프로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만으로 어떻게 아이폰 17과 에어 리뷰 영상을 만들었는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본 카메라 앱을 벗어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싶으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어쨌든 일단 저희가 사용한 앱은 블랙매직 카메라 앱입니다. 이 앱은 다양한 카메라 녹화 관련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스튜디오 환경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나 셔터 스피드, ISO를 상세히 설정할 수 있어서 주로 이걸 사용했어요. 이외에도 블랙매직 앱을 사용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액세서리 활용 때문인데, 몇몇 샷을 보면 이렇게 포커스가 서서히 나갔다가 들어온 샷이 있잖아요.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가면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포커스 풀러라고 해서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이용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카메라 렌즈에 연동해서 기어 형태로 직접 포커스 링을 돌리는 장치인데, 놀랍게도 이 블랙매직 카메라 앱에 이걸 연동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장치를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포커스 연동이 돼서 아주 자연스러운 포커스 인아웃 연출이 가능해지고, 당연히 줌도 가능해서 꽤 자주 써먹었는데요. 특히 아이폰 에어 촬영 시 이게 꽤 유용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유광이라 자동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포커스 풀러를 세밀하게 조절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초점이 잡히죠. 근접한 샷들, 예를 들어서 아이폰 에어 상단에만 달린 이 수화부 스피커 샷도 포커스 풀러를 이용해 촬영된 샷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는 럿 작업이라는 걸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색상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저희가 이 블랙매직 카메라 앱으로 찍은 영상 원본들은 로그 영상이라고 해서 되게 밑그림, 스케치 같은 영상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전부 회색 톤인데 카메라로 찍혔던 훨씬 넓은 범위의 밝기와 색상 정보가 이 회색빛 영상 안에 압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럿 적용은 이렇게 로그 영상 속에 압축돼 있던 색상 정보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무드와 톤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기본 카메라 앱으로 색상 보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 카메라 앱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이미 보정이 끝나서 많은 정보값들, 뭐 색상이나 밝기 같은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린 채로 저장이 됩니다. 추가로 색을 입히면 디테일이 너무 많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로그 영상은 수많은 정보값이 압축돼 보존되기 때문에 같은 로그 영상이라도 어떤 럿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따뜻한 영화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차갑고 모던한 느낌이 될 수도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나중에 후작업에서 최대한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원하는 색감을, 여러분에게 익숙한 스튜디오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로그 영상으로 찍고 편집을 했는데요. 여기서 좋았던 점은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의 경우 3개의 카메라가 모두 동일한 화소 수이고, 특히 망원 쪽의 경우 센서 사이즈가 증가했다 보니까 3개의 렌즈 모두에서 꽤 일관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기획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결국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부분을 촬영하는 아이폰의 경우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그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화질이 떨어지면 티가 확 나잖아요. 특히 다루는 물체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초점도 잘 잡혀 있어야 하고 디테일도 살아있어야 하며 노이즈 발생도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잘 잡히게 촬영이 됐고, 새 렌즈 간의 특성도 비슷해서 렌즈를 전환할 시의 일관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럿 적용도 수월해져서 본 편집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밝은 스튜디오라 이런 장점들이 부과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확실히 다양한 렌즈를 고르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작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결과물, 특히 저처럼 다양한 화각과 배율로 제품을 보여줘야 하는 콘텐츠에서는 이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가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애플은 이번 아이폰 17 프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애플 로고보다 더 넓은 색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로고 2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이폰 에어랑 17 리뷰 영상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기존 로그 방식만 공개됐기에 제대로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몇 컷을 좀 촬영을 해보면 확실히 특정 부분에서 색상값이 더 정밀하게 조정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런 영상 작업 부분에 있어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전문가들이 꽤 흥미로워할 부분도 더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몇 분이나 이게 유용한 정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장 큰 소식부터 전하자면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에서 오픈 게이트 녹화 기능이 지원됩니다. 오픈 게이트는 전체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서 더 높은 해상도로 더 넓은 화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실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 하는 16대 9니 4대 3이니 1대 1이니 하는 영상 결과물은 센서 단에서 한번 잘라낸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잘라내기 이전 원형의 센서에 찍힌 영상 결과물을 아이폰 17 프로 유저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애플은 프로레스 로우라고 해서 원시 영상 데이터 전체를 저장하고 편집에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아이폰 17 프로 카메라 센서에 찍힌 영상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실 없이 프로레스 로우 포맷으로 그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영상 작업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후 편집에 있어서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런 기능들은 그냥 대놓고 업계 전문가들, 프로들을 위한 기능이거든요. 보통 영화나 전문 영상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카메라가 쓰이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색감을 맞출 때는 애당초 원시 데이터가 살아있는 영상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또한 한 번밖에 촬영을 못하는 상황, 생방송이라던가 뭔가 폭발한다거나 할 때는 프레임의 끝부터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오픈 게이트 기능이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플이 카메라, 특히 영상 부분에서는 정말 프로를 타겟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꼭 지적해야죠. 영상 촬영 시 고스트 영상은 저자가 똑같습니다. 개선될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성능과 발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A19 프로칩 성능은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CPU 성능을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배치 점수는 다음과 같고요. 3D 마크 점수는 대략 이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보인 적응형 전력 모드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이 모드는 기기 내 온디바이스 AI가, 애플도 AI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기기 AI가 파악한 사용자의 최근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배터리 사용량이 평소보다 많을 때 디스플레이의 밝기와 일부 활동의 처리 속도를 늦추는 일종의 배터리 관리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켜고 벤치마크를 돌리면 배터리 사용량이 확 늘어날 테니 벤치마크 점수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결론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애플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적응형 전력 모드를 위한 사용자 패턴 파악에 일주일이 걸린다는데 아직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는 이 모드 유머 관계없이 테스트를 돌려도 점수 자체는 똑같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AI 관련 성능 내용인데, 애플이 AI 쪽을 진짜 많이 망치기는 했지만 이 기업이 온디바이스 AI 쪽 분야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이번에 각 GPU 코어에 뉴럴 가속기라는 걸 달았다고 되게 강조를 했는데 당시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긱벤치 AI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백엔드를 NPU로 두고, 그러니까 NPU를 이용해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그 점수가 전작 대비 약 8에서 10%가 향상된 결과물이 뽑혀요. 그런데 백엔드를 GPU로 두고 같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면은 성능 향상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수놀이 말고 언제 체감이 되냐면은, 일단 LLM이라고 하죠. 챗GPT 같은 AI를 서버상에 거치지 않고 휴대폰 자체에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돌려보면 초당 토큰 생성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우싱즈라고 해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온디바이스 AI로, 즉 인터넷 연결 없이 생성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전작 대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뽑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게 뭐 없어서겠지만 애플은 이번 발표에서 AI 관련 부분은 엄청 입을 다물고 있던데, 언젠가 하여간 그 언젠가 들어오게 될 온디바이스 AI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발열 제어 관련해서도 이번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는 업데이트된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아이폰 사상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적용됐죠. 이에 따라 칩에서 발생한 열이 베이퍼 챔버를 따라 기기 전면에 고르게 퍼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보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상황을 확인해보면 이전 아이폰 대비 훨씬 늦게, 그리고 더 적게 발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관련해서 애플이 되게 영리한 설계를 한 게, 현재 이 아이폰 17 프로의 주요 칩과 보드들은 대부분 가로 형태로 카메라 플래토 부분에 몰려 있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베이퍼 챔버를 따라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 발열이 나는 칩이 몰린 카메라 플래토 쪽에선 열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손으로 쥐고 있는 이 하단 쪽은 베이퍼 챔버를 타고 열이 내려왔기 때문에 발열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애플은 하단 쪽에 세라믹 글래스를 한 겹 더 붙였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애플이 내놓은 모든 케이스는 상단 플래토 부분이 뚫려 있고 하단은 열기를 한 번 더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폰 하단 부분은 발열이 가장 늦게 올라오는 곳이 될 것이고, 플래토 부분은 가장 빨리 발열이 해소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유일한 문제점은 사진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려야 할 때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부터는 플래시와 라이다 센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지 않으려면 사용자는 플래토를 피해 프레임을 잡아야 하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앞서 말했듯 마이크와 스피커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반대로 돌려서 잡아야 하고, 남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칩으로 인해 발열이 가장 늦게 올라오는 카메라 쪽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것까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거대한 플래토와 알루미늄 유니바디 그리고 세라믹 글래스로 이어지는 이 디자인의 원인이 발열 해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는 충격적인 외관에서 오는 감정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주로 촬영하시고 또 보정도 하시면서 하드한 취미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 혹은 아이폰 17 프로는 최신형 아이폰에 기대할 수 있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주는 훌륭한 서브 촬영 장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나 영상 관련 전공자 학생분들에겐 재미있는 장비, 학습용 장비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그 정도로 활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용자분들에게 이번 프로 라인업은 그 허들이 지나치게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격도 너무 올랐고요. 초과된 신기능들도 평소 쓰이기엔 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일부 분들께서는 애플이 이 17 프로 라인업을 기준으로 아이폰을 마치 맥북처럼 본격 프로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분석이긴 합니다. 다만 애플이 되게 잘하는 게 냉정히 말해서 프로급 기능과 성능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기능과 성능이 필요한 것처럼 설득하는 마케팅 능력이거든요. 내가 만약 이 정도 장비가 있다면 나도 프로처럼 땡땡땡을 할 수 있겠지 난 그 열정을 예비 소비자들에게 불어넣는 거를 애당초 되게 잘하던 회사란 말입니다. 근데 프로 라인업에서는 이번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포인트가 눈에 띄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판매량이 떨어진 애플이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뭐 광고라던가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기능을 추가할 것 같으니까요. 한 번쯤 이걸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맥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그런 프로 파리에 낚이는 사람이 저이긴 합니다. 일단 사고 봐야 돼. 어쩐지 나도 이게 쓰면 정말 프로처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허구한 날 찍는 거는 음식 사진일 뿐이지.